같이 좀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좀 영화였던 것 같아서 고민의 시간도 같이 보내고 막 같이 머리 싸매면서 고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엄청 구체적인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영화인지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첫 장편 영화인 수성못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난 이후에 했던 어떤 그 당시에 그 연애의 기억에서 왔다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30대 그때가 처음 수성못 찍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제가 초중반 이제 넘어가고 후반쯤에 다다랐을 때 이것저것 제가 하고 있는 이 영화에도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제 시나리오를 또 다른 분들의 영화에 각색도 하고 또 이런저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던 가운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옆에서 의지가 되었던 파트너가 있었고 그 파트너에게 많은 의존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든 시기에 너무나 안정되고 또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지 않아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저한테 해준 적이 없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영화인으로서의 제가 아니라 그냥 유지영으로서 그리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 안정감 안에서 제가 굉장히 무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화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맞나? 이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 점점 아예 그냥 영화랑 멀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 속에 다시 저는 제가 창작자로서 저를 약간 부여잡으면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일을 하면서도 그 힘 딸리지 않으면서도 제가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걸 원했고 그 공존을 원했고 그러면서 좀 욕심이 늘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들과 영화에 관련돼서는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쉽지 않고 두 가지를 공존시키는 게 헤매는 것처럼 굉장히 갈팡질팡했고 그 가운데 그때 쓰고 있었던 구상하던 이야기가 아닌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첫 장편에 이어서 두 번째 또 해보는 것이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인물들을 비추어 보아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들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던 생각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쩌면 저는 그 시기를 이 영화와 함께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면서 만들었고 좀 아프지만 제게는 좀 아름답게 기억나는 결국 이별을 하게 되면서 그맘때쯤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어떤
깊은 고민들이 좀 제목에서도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제목이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 좀 나와 당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떠오르게 하는 아프게 하지만 뭔가 또 아름답게 떠오르게 하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벌스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영화를 만드셨었고 그 탄생 뭐 어떤 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가 나의 피투성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게 되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질문해 주실 분들께 이제 책도 같은 제목의 책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감독님께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라는 제목은 뭐 국내 국외에 어떤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에 있어서 고민 없이 처음부터 제가 지었던 제목이고요. 한국 개봉에 맞춰 그 심의 때문에 한글 제목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던 중간에 한번 제목을 바꾼 적이 있었던 유일한 한글 제목으로 돌아갔고요. 이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란 제목은 고 정미경 소설가님의 단편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에 앞서 제가 그분의 소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알고 있던 제목이었고 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인 김병종 화백님께서 아내를 지칭하며 쓴 동명의 나의 피투성이 연애에 대한 글을 읽고 굉장히 창작자로서 또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고민했던 어떤 가정 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굉장히 전투적이고 멋있게 해내신 그 글을 남편의 글 그러니까 입을 빌어서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감동과 제 마음의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 당시에 붙였었고 개봉을 앞두고 이제 저희 배급사 분들께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서로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딱 나의 피투성이 연인하면 저 제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또 이제 제이와 건우의 그 관계 연인을 떠올릴 수도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없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허락을 받고요. 네,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그 굉장히 사실 한혜인 배우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또 너무 좋았던 점들이 있거든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 양갈래 머리도 그렇고 사랑스러운 면이나 엄청 서늘한 모습, 되게 고집스러운 얼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좀 배우님께도 뭔가 반갑고 도전적인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예술가로서 배우로서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어쨌든 감독님 먼저 연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님께 영화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 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좀 그 영화에 좀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떠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보셨는지 그리고 또 배우로서 내가 이 안에서 뭐 어떤 역할 무엇을 좀 해보고 싶다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고서 감독님께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신 거는 아마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읽었던 것 같은데 뭔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쓰셨고 지금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야기이시구나 감독님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꼭 하셔야만 할 힘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이 이야기가 영화화 됐을 때 또 어떤 에너지로 이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컸었고 거기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가치인
이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나중에 하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 임신과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그거를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일하는 사람으로서 막연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무언가는 뭔가 다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딘가 좀 비뚤어진 내면 같은 것들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떤 관계들이 부딪힘에 따라서 그 이면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떤 작은 인물들에게나 다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지금 시대와 되게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듣고 있으니까 되게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엄청 그러니까 만났어야만 하는 만남이었다. 뭔가 배우님의 말씀처럼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감독님은 사실 처음부터 한혜인 배우를 떠올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렇게 배우님 또 말씀해주시니까 어떤 거를 배우님과 또 같이 해보고 싶으셨는지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 이 시나리오를 기획 개발을 받고 했던 2019년의 시나리오는 좀 많이 지금의 이 영화 벌스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랑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 하기로 했던 배우가 있었고, 지금 한혜인 배우는 그 이후에 제가 시나리오를 완전히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분들하고 서로의 결별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만나게 된 연락을 드린 배우가 이제 한혜인 배우인데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와 극장에서라는 단편 영화가 3가지 모임 오니버스 영화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김태진 감독님이 연출하셨는데, 거기서 처음 등장했던 심지어 주연도 아니고 조연으로서 연기를 했던 한혜인 배우가 딱 처음 등장하자마자 제가 좀 많이 약간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되게 특이한 역할도 아니었고 뭔가 캐릭터가 딱 강한 역할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저에게는 처음 한혜인이란 배우를 보게 된 영화였기 때문인 것 같고, 또 그 첫 스크린에서의 그 이 배우의 얼굴과 모습, 또 에너지가, 또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좀 막 김태진 감독님이 나중에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 시나리오를 거의 수정 이제 제 버전으로 탄생한 시나리오의 마무리가 좀 됐을 때 지금 어떤 배우들이 있을까, 이 영화를 에서의 어떤 자전적일 수 있지만 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어떤 개인의 제 아픔으로서만 바라볼 수 없게 객관화시킬 수 있게 그 제의로서 분할 수 있는 배우를 생각하다가 결국 제가 혜인 씨를 떠올렸고, 그렇게 만났을 때는 거의 수줍게 고백을 하자면 거의 처음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혜인 씨를 보고 됐다 라는 생각을 했고, 같이 이 배우와 함께하면
영화도 그렇지만 내가 궁금한 게 참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혜인 배우에 대한 그 궁금증 또 제이를 연기할 혜인 배우의 그 제이로서 분한 모습들 굉장히 늘 새로웠고 현장에서도 궁금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좀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이와 건우가 되게 사이좋고 뭔가 균형감 있는 커플인 것 같다. 좀 이런 인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들이 겪게 된 어떤 갈등이 또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미세한 불안 같은 것들이 또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둘이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좀 오프닝을 좀 지나가고 또 그들의 또 삶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관계 어쨌든 이 영화를 이끌어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좀 어떤 관계의 모습들을 좀 보고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었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등장해서 마치 자연재해처럼 휘저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이와 건우한테도 이 두 사람이 처음 투샷에서 잡혔을 때 이들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고 실제로 굉장히 순진무구하게 관객들에게 보이는 계산적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 달뜬 사랑은 아니지만 이제 그 관계를 지나 굉장히 신뢰와 우정 바탕으로 한 깊은 사랑들이 이 둘을 편안하게 보였으면 한다. 순진무구한 어떤 둘만을 바라보는 우주 안에 있는 그런 커플이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만 갑작스럽게 임신이라는 날벼락 같은 일이 이 커플에게 떨어졌을 때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헤쳐나갈지 또 휩쓸릴지 극복하려고 노력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이는 제이대로 또 건우는 건우대로 만약에 제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글을 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글을 쓰려고 하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컨디션도 당연히 그 신체적인 컨디션도 안 좋지만 심리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억력이라던가 눈이 평소보다 이제 텍스트가 잘 안 읽히기도 하고 이런 또 감정적인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량을 못 내는 그 제이는 자꾸만 바닥을 쳐내려가는데 건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반대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잠잠한 수면 같았던 건우가 늘 나무 같은 제이를 어떤 심지 땅 어떤 대지로서 붙잡아주고 있는데 그 땅이 흔들리면서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이도 흔들리고 있고 그 가운데 믿고 밀어붙였던 내 책임의식과 가정에 대한 어떤 욕망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욕망들이 같은 직장 안에서의 어떤 후배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평소에 건우였으면 안 했을 행동들을 하면서 그의 분노가 표면적으로 터뜨려지는 위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생각을 했고 영화 구조를 짤 때 그래서 그 둘은 점점 더 벌어지고 한 화면에 담기지 않게 되고 그렇게 각자가 가장 힘들고 견디지
피니시를 넘었을, 그러니까 영화로서 말하면 클라이막스에 서로 옆에 없었던 그 시기와 그 씬 장면을 위해서 영화를 좀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이의 경우에는 되게 또 마냥 뭐 착하거나 사실은 옳은 말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닌 게 또 좋고 뭔가 다행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배우님은 좀 처음에는 이야기의 힘에 훨씬 더 이렇게 좀 뭐 끌려가면서 그것에 좀 감명받으면서 또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를 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쨌든 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고집스럽기도 하고 뭔가 조바심도 내고 이런 현실적인 어떤 제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신 부분들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이 사람에게 어쨌든 좀 현실의 얼굴을 주기 위해서 좀 어떤 고민들을 하시고 또 뭐 두 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좀 배우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라는 인물이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 뭔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으로써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임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면서 제이가 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그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이 두려워지는 참 극단적으로 감정이 몰리게 되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제이는 항상 그 순간순간에 항상 솔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드러냄으로써 맞서 싸우는 좀 자기가 자기 스스로하고도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적인 측면에서나 뭐 제이가 선택하는 행동들이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제이라는 인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제이를 구성해 나갈 때 내가 제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의 정도를 내가 이 정도로 해야겠다 혹은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니까 이거를 강하게 얘기해야겠다거나 약간 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이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제이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었던 이유 그 본질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했고 그것만이 중요하다. 제이라는 인물한테서는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정말 내가 이 감정을 꾸며내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매 순간 연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바람이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제이를 항상 그런 태도로 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저도 제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제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느 수준까지의 말을 하든 어느 수준까지의 행동을 하든 그 진심으로서만 제가 그 말들을 한다면 그 말의 표현의 수준 단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두 분에게 이 영화가 엄청 중요하고 되게 어려우면서도 뭔가 너무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어떤 진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 뭔가 목소리가 제이보다 훨씬 배우님이 차분하시잖아요. 되게 낮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제이는 굉장히 높고 가늘고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되게 두 번째 장편 너무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표정 같은 걸 봤을 때도 막 엄청 기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어떤 제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또 목소리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는지 또 배우님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 처음에 저희 그 영화를 동시녹음 해주셨던 기사님께서 처음에 한혜인 배우가 주연인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막 표현을 했어요. 왜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러니까 조금 사운드를 크게 녹음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때 큰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혜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보여주는 어떤 얼굴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로웠고 또 뭐 그것은 실제로 기술 파트인 사운드 감독님이 높여서 녹음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출자인 저로서는 오히려 말을 안 해줬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G-Bay 할 때 혜인 배우가 그런 얘기한 걸 제가 듣고 조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않았고 이 역할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마치 내가 그때 들었던 이 모든 제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양 또 내적인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무드 아우라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조화롭게 흘러갔고 제가 원하는 그 단단하던 제이가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안에서 잃지 않고 있는 제이의 본성들이 끝까지 일관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후반 작업 때 믹싱할 때 그 제이 그 역할을 했던 한혜인 배우 목소리를 거의 다 일정 부분 다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몰랐다 뭐 전혀 모를 정도였다 정도로 너무 뭐랄까 이 역할을 한혜인 배우가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누가 묻지 않는다면 해보지 않을 정도로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뭔가 제이를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을까, 그 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 어떻게 교차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제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목소리 톤으로 제이가 가진 확고한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이라는 인물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감정들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세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만의 세계에 항상 그 편집장님께서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바로 웃지 못하는 정말 다행이다부터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긴장도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고유성이 드러나는 화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들께서 인터뷰하시는 것들도 여러 개 뭐 찾아보기도 했고 그냥 뭔가 되게 흘러가는 듯한 너무 힘이 빠져있는 목소리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속에서 저 사람의 엄청난 예민함과 자기 주장 같은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목소리가 안 들려서 기사님께서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지언정 나는 이 캐릭터를 이렇게 잡아가겠다라는 결심 같은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이나 주장을 말할 때 막 엄청 운동가가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진심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님 안에서의 또 싸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시면 저희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앞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두 분 제가 부산영화제 때부터 제가 몇 번째 보고 있지만 두 분 말씀하시는 게 훨씬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나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풍부해지신 것 같아서, 보통은 GV 뭐 여러 번 보면은 같은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제 감독님은 어찌됐든 이 영화라는 게 원래 원제가 벌쓰기도 했지만 세상에 어떤 이렇게 결과물을 탄생시키신 거잖아요. 이게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났던 거하고 정식 개봉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느낌이 궁금하고, 혜인 배우님께는 그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랑 또 영화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랑 또 막상 개봉하게 될 때 이 제이에 대한 감정이나 영화에 대한 감정이 또 어떻게 바뀌셨는지. 일단 영화제에 거의 다 와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GV를 할 때마다 한혜인 배우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대답할지 같은 것들은 대강은 알고 있지만, 또 이제 만나는 관객분들이나 또 저희 대화를 이끌어주시는 기자님 또 모더레이터 분들이 주신 질문들은 또 조금씩은 변형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그날의 저희의 컨디션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져서, 늘 제가 혜인 배우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새롭게 저도 매번 GV를 하지만 느끼고 가는 것도 있고, 저도 제가 대답하면서 이런 부분도 맞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제 때는 어떤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어떤 던지는 질문에 제가 아주 100%는 아니지만 거의
거의 정확하게 가까운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면 지금 개봉을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15일이 개봉일이니까 조금 남았죠. 그 전에 이런 GB를 하거나 관객들을 만나면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제는 이 영화가 자꾸만 움직이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구나. 영화제도 이를테면 뭐 어떤 영화제 갔다가 또 어떤 영화제 갔다가 그게 이제 해외일 때도 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아트하우스 모으고 이렇게 영화 자체도 옮겨다니면서 필름이 상영을 하면서 영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때마다 봐주시고 또 만나는 관객들도 다 다르신 분이고 그때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저희도 또 다른 날의 저희이고 그러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GB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또 나중에 남을 기록들이나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하니까요. 특히 이제 기록이 되는 어떤 인터뷰나 또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올라갔을 때 불과 10년도 아니고 1년 뒤에 제가 봐도 그때 내가 했던 말은 이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부담이 컸던 예전이었다면 지금은 그 관객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충실히 대답을 하고 관객들을 마주하고 싶어져서 좀 편안해진 것 같고요. 오히려 개봉 앞둔 GB에서는 영화가 만나는 관객들이 늘 다르듯이 나도 늘 같은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즐겁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만들어진 영화를 부산영화제 때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엄청 놀랐고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정말 타협하지 않으셨구나. 와 정말 지독하다. 정말 지독하게 밀어붙이셨구나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의 영화적 신념일 수도 있고 뭐 삶의 신념과 되게 어쨌든 태도가 자연스럽게 영화에 담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마음도 이렇게까지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미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못된 여성 캐릭터, 못됨을 내세운 캐릭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이 앞으로도 내가 어떤 캐릭터들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하고 범위를 알 수 없는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 손 들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보다 오늘 본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봉하고 이제 흥행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배우님은 또 예민한
예민한 캐릭터를 되게 잘 소화해 주셨는데 실제 성격도 좀 예민하신 편인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아닌데 일단 차분하신데. 이런 라이트하고 재밌는 질문 너무 좋고요. 물론 우리 지금 여기 저기 계신 정면에 배급사 대표님 굉장히 중한 문제겠지만, 저는 일단 흥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아까 두 번 보니까 또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글쎄요, 제가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만들었던 데뷔작부터 그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 보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다시 보고 싶다. 근데 이번 영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좋았다. 그 이해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럼 처음 보고 끝난 관객들에게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가닿진 않았을 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한데, 흥행 독립예술 영화의 흥행에 뭐 대단한 흥행이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아마 소셜포비아가 굉장한 관객을 저희 아카데미 선배님 중 포함하고 독립영화 중에서도 굉장한 그때 흥행 이슈가 됐었는데, 작고 큰 관객의 어떤 숫자보다는 질문 주신 관객분처럼 이 영화가 또 좋아서 혹은 궁금증이 아직 남아서 질문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서 혹은 뭔진 모르겠는데 찝찝하고 불편하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한 번 더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감히 부탁드리자면 이 영화는 저는 시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 작업을 까지도 매 순간 시나리오 단계 그리고 촬영 단계, 렌즈 하나 선택을 하는 것부터 미장센, 또 어떤 거리감들, 그리고 물론 그 거리감은 이제 카메라이자 관객들이 그 배우들과 마주했을 때 스크린에서 거리감이겠죠. 스크린에서 상영됐을 때 가장 최적의 컨디션으로 사운드 디자인한 음향들이 관객들에게 들려지고, 또 DI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집중하여 이 영화를 끝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도록 극장 상영을 목표로 완벽히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OTT로 물론 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극장에서 내려서 영화제의 어떤 프리뷰 파일 같은 것들 넘길 때 뭐 모니터로나 관계자분들이 핸드폰을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극장에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대표님에게 죄송하지만 더 큽니다. 흥행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차분해 보이지만 예민한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좀 피곤하고 좀 힘들 때가 많지만 근데 이렇게 감정의 극단을 잘 오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균형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더 그래서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똑같이 내면의 전쟁을 항상 겪는 보통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또 손 들어주신 분 계신데 여기 네, 관객분 손 다시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먼저 저는 사실 그렇게 영화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영화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보면서 뭔가 자전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렇게 이렇게 서로 커플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게 잘 맞지만 뭔가 안 맞을 때는 굉장히 서로 날카롭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성으로서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출산과 경력과 희망과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고 흥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좀 가벼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영화에서 항상 그 글을 쓰기 전에 뭔가 이런 초를 띄우잖아요. 혹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거나 뭔가 구상을 하실 때 뭔가 이런 뭔가 다른 어떤 의식처럼 리추얼처럼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한혜인 배우님도 뭔가 어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뭔가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거나 하실 때 뭔가 이런 의식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초는 제가 제이라는 인물을 캐릭터의 직업으로 소설가로 설정을 하면서 인터뷰나 또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또 그 소설가의 어떤 작업실, 작업방 이런 유튜브에 그런 것들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가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창작자는 아무래도 영화 감독인 내가 영화 감독으로 제이를 만들어 버리면 근데 거리감을 둘 수 없을 거라서 그렇지만 가장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의 1년 365일 중에 현장에 있을 때 빼고는 거의 제가 대부분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소설가를 택했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제이에게 재밌고 관객분들이 봤을 때 흥미로운 어떤 루틴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별게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저도 별게 없고 그냥 오히려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한 줄도 못 쓰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드문 일을 만큼 의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제이한테 줄 수 있는 그 초가 특별하지 않고 또 결국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글을 쓰기 전에 하는 의식이라고 의식일까요? 그 초를 켜고 그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걸 끄면 더 이상은 저는 그날은 글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그날 한 줄도 못 썼더라도 더 이상 쓰지는 않거든요. 그걸 결국은 반영을 했던 것 같고 깨알 그런 약간 미술로 초반에 이제 그 녹색이었던 항상 초가 제이가 뒷부분에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거는 클로즈업의 초에서는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초는 그대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따로 어떤 인물을 구상해 나갈 때 공통되는 루틴이나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작품이나 인물에 따라서 좀 접근 방법들도 조금씩은 다 달랐던 것 같고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약간 그 인물을 떠올렸을 때 그냥 딱 처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느껴지는 어떤 단어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편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손을 들어주셨고요. 네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관람이긴 한데요.
첫 번째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못 봤던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누구 하나 이제 악인을 만들지 않아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가로등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가로등 이제 처음에 이제 하셨다가 이제 꺼지고 이걸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고쳐지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의미나 그리고 배우님께는 연기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빡쳐올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합니다. 가로등이 건우가 걸어가는 그 퇴근길에 어느 날 가로등이 갑자기 꺼지고 영화의 마지막에 모든 폭풍이 휘몰아치고 이제 둘이 아닌 혼자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거리를 가로등이 갑자기 켜진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게 했던 시나리오의 그런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키 이미지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어떤 무드로 다가갔을 때 이 가로등의 의미가 똑 떨어지게 설명은 되지 않지만 좀 신비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묘했으면 가로등 그리고 서사적인 기능으로서는 이 가로등이 느닷없이 꺼진 이후에 건우는 계속 이 가로등이 제이를 포함해서 물론 제이가 제일 중요했겠죠. 제이가 오단 거니는 그 길에 그 가로등이 켜지기를 바라고 있고 민원을 넣고 임산부가 된 이후에 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켜지지 않고 근데 마지막에 그 둘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가로등의 불빛이 켜지는 걸로 인해서 제이는 문득 어두웠던 그 길이 물론 그 순간 가로등이 여기가 나갔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이는 가로등이 꺼진 줄도 몰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켜진 거죠. 근데 그 어두웠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그 겪어왔던 아득한 느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제 한 시기를 넘어서고 있나라는 그런 불안 플러스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안고 아주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으로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거란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저는 건우가 주는 제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로등에 켜진 불빛이.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롱테이크로 찍혀있는 그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마냥 쓸쓸해 보이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라는 생각들도 좀 했었고요. 참 묘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영화를 그 씬을 찍을 때 제 기억으로는 혜인 배우에게 울어달라는 어떤 연기 디렉팅을 드린 적도 없고 부탁을 드린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딱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눈물이 쭈루루 할 때 저도 그렇고 촬영한 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뭉클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저에게도 묘하고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촬영할 때 당시에는 그 장면들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걸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찍어야 할 것들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항상 촬영 전체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게 어떤 작업이든 항상 공허함은 뒤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얼마나 뭐 집중을 했건 이 역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막 에너지가 필요한 작품이었건 아니었건을 떠나서 그냥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시간을 보내고 난 후니까 항상 그 공허함은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면서 좀 털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좀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에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엔딩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암전 사이에 이 영안실에서 이 죽은 아기를 거는 거 보다가 갑자기 자기를 때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혹시 그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때린 건가 그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이라고 혹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때린 건가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이건 제 상상일 뿐인 것 같고 혹시 왜 자기 자해를 한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제이는 이제 글을 계속 쓰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건우는 여기서 그만두자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작가가 그 아이 때문에 글을 그만 쓸 거였으면 어차피 다른 것 때문에라도 그만 쓰게 될 거다. 뭐 그런 점으로 좀 미뤄봤을 때 그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건우는 언젠가 이별하게 되었을 거라고 좀 추측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임신이라는 이 둘의 사이에 벽으로 치면 이제 머리카락 같은 아주 가느다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게 임신이라는 사건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클라이막스로 가면 마치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그 작은 머리카락처럼 실 같은 그 금이 타고 올라가고 뻗치고 가지를 뻗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벽 하나를 허물어 버리듯이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무너져 내리고 혼자가 되었는데 그 말씀 주셨듯이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어리석든 어설프든 또 시행착오였든 아니면 너무나 실수였든 그 모든 부정적이었던 것든 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어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어떤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건우를 위해서도 제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리고 아기의 시신을 보면서 얼굴을 때리는 거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쓸 때의 의도는 좀 의외로 분명한 그 의도였어요. 결국은 제이가 출산할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못했고 또 건우 역시도 그렇게까지 갈 평소에 건우는 인물이 아닌데 만약에 그때 제이가 장례식장에 가서 민유정이라는 그 너무나 유일하게 믿고 롤모델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줬던 선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평소의 제이라면 건우에게 일단 자기가 돌아와 라고 할 수도 있고 평등심을 둘 다 갖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각자의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서로에게 없었던 것 그리고
차로 돌아와서 건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개월 동안이나 가꾸고 마치 집에는 그렇게 하지 어쩌면 제2의 눈치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마치 자기 아이 방을 꾸미듯이 그 노란색 방을 꾸미면서 그렇게 키워왔던 꿈이 이제 싸그리 무너졌을 때 딱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그 찰나에 느꼈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아이의 시신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POV였고 건우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결국은 그 건우는 술에 취해 있고 계속 딸꾹질이 나고 그 아이 제 옆에 없었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그 당시에도 보호자로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지금 내 눈앞에는 죽은 아이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이 모든 걸 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어떤 그 너무나 깊은 낙담과 절망 속에서 근데도 너무 한 인간으로서 앞에 먹은 만취했던 그 원장직 때문에 술 때문에 날꼭질이 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냥 보기에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이 상황에서 뺨을 때려달라고 배우에게 요청을 했고 또 그 장면을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 오열하고 자신을 탓하는 그 건우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지만 마치 건우의 대사를 빌자면 악몽 같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그도 슬펐을까라는 그런 감정들을 좀 건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고 나면 질문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를 또 진행하면서도 또 새삼 느껴지기도 하고 두 번 보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서 뭔가 또 개봉하고 또 두 번, 세 번씩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벌써 1시간 넘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와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 뭔가 한계치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어쨌든 좀 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두 분 소감과 인상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남아주시고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분들께 되게 많은 배려와 응원의 마음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주시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남아주시고 되게 오늘 그냥 뭔가 따뜻한 기분이었던 것 같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이 이화여대 미대를 목표로 삼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 시험을 치러 왔을 때 그 전날에 자연사 박물관을 보고 이것은 내가 와야 할 학교다. 나는 본강이든 쉬는 시간이든 여기 붙기만 하면 여기 와 있어야겠다 했던 그런 기억도 막 새록새록 나오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굉장히 이 이화여대 근처에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살긴 했지만 이대 안으로 들어온 건 진짜 그 고등학교 때 삼수할 때 그 이후로 처음인데 그 낮에 왔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그때 봤던 그 건물들
데이라고 라는 그 말 때문인지 여성 관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남성 관객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히려 좋다. 왠지 여성 관객분들은 따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좋은 삶은 나쁜 노래를 만들어 나쁜 삶은 좋은 노래를 만들지 이 두 삶을 다 겪은 사람만이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어. 고 정미경 작가님의 소설에 나온 한 문장입니다. 제이와 건우는 아마도 나쁜 한 시기를 거쳤겠지요, 이때. 그리고 또 좋은 삶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삶의 파도에 굴곡진 인생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티길 바라고 그 버티는 힘에 대한 전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버티기 위해서는 이 미치도록 지루한 이 인생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버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봉하면 또 한 번 봐주시고 그렇게 스크린으로 꼭 봐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클로즈업으로 잡혀있는 이 제이의 얼굴, 미세한 얼굴, 눈동자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